한국의 살인 사건 108번째 사건입니다. 네. 네. 이제서야 지명이 아닌 범인의 이름. 이제서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얘는. 네. 황영동 예.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38일간 살인 사건 5건 일으켰어요. 네. 사실은 황영동이는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하고도 몇 번 뭐 사전에 얘기한 적도 있지만 황영동이 건을 지금 우리가 바로 안 한 이유가 사실 황영동이 건은 수사 진행 과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특별히 알려줄 만한 것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찾는 데까지 찾아서 하긴 하지만 황영동이 건은 거의 그냥 알려진 거에서 그 이상 현저하게 넘어가는 정도의 특별한 사안은 사실 이제 부재하거든요. 네. 근데 황영동을 다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연쇄살인마에 대한 어떤 연쇄살인 같은 경우는 쾌락 살인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유영철이든 강호순이든 정남규든 약간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쾌락을 위주로 한 쾌락 때문에 살인을 했던 게 보통 연쇄살인. 그리고 정두영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재산 목적이죠. 네. 근데 이 황영동 같은 경우도 좀 정두영에 가깝지만 또 다른 분류라고 할 수 있는 그 연쇄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황영동 사건을 꼭 다루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번 수사 과정이 짧지만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특징은 황영동은 성범죄가 반드시 수반되죠. 네.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가시죠. 이거 황영동이는 이미 전과 14개예요. 네. 14범이고 범행 당시 나이가 49세였다고 얘기하고요. 네, 사실 연쇄살인범의 나이치고는 나이가 좀 많아요. 이게 이제 98년도 당시에 이제 범행인데 49세고 특수강간으로 수원 중부경찰서에 구속됐던 적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웃기는 게 98년이면은 IMF 때죠. 네. IMF 때죠. 98년 7월 15일 날 이놈이 특수강간으로 구속이 됐는데 농내장 진단을 받은 걸 근거로 해가지고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이게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7월 15일 날 구속 송치가 됐는데 8월 13일 한 달도 채 안 돼서 그러니까요. 이게 농내장이란 이유로 구속 집행 취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정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출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좀 물어봤어요. 네. 그 당시에 좀 은퇴한 우리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98년 당시에 저도 98년 당시에 경찰 했지만 그 이전 단계에 98년 훨씬 이전 단계에서도 농내장 진단 받으면 구속됐던 사람들을 풀어줬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선배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4분한테 내가 전화드렸는데 우리 황상주 형사님한테 전화했더니 그 선배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농내장은 한눈은 안 풀어주는데 농내장이 2개가 동시에 진행되면 거의 멀었대요. 눈이 실명되는 정도의 의학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로 안 풀어주면 교도소 내에서 실명해버리면 그 책임의 소재가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두 눈이 농내장 형태가 진행되면 풀어주는 케이스가 꽤 있었다. 적지 않게 있었다. 이렇게 선배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풀어주는 걸로 인해서 연쇄살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네, 저는 좀 이게 정말 저는 왜 풀어주지? 저도 지금 의학 체계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농내장 때문에 그것도 특수강간이면 흉기를 들고 여성을 강간했거나 아니면 2명 이상이 윤간한 거거든요. 그건 강력범죄예요. 엄청 많이 살아야 될 범죄인데 이런 강력범죄자를 농내장 때문에 한 달 만에 구속집행정지로 풀어준다는 게 말이 되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오래된 선배님들한테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답이 있어서 전혀 없는 관행은 아니었다. 이제 이거는 알겠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네.
근데 진짜 구속 집행 정지가 됐습니다. 근데 수원에서 수감되고 수원에서 범행이 주로 일어났던 황영동이었는데 예. 아니 갑자기 대전으로 갑니다. 예, 이게 뭐 예전에 뭐 대전에 가가지고 뭐 지가 잠시 있었던 적이 있대요. 연고라고는 거기가 고향도 아니에요. 이게 수원 지역에서 범행하는 놈인데 그래서 풀려나가지고 98년 8월 13일 날 구속 집행정지로 수원구치소에서 이제 풀려나가요. 수원 중부서에서 구속됐으니까 풀려나가가지고 대전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부녀자들을 연쇄살인. 근데 교수님 수원에서 대전으로 벗어났는데 예. 관할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 감시 대상에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내려간 걸 몰랐어요? 그거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할 줄 알았어요. 내가 미리 알아봤어요. 잘못한 겁니다. 그쵸? 잘못한 겁니다. 감시 조치 자체가 없었어요. 구속 집행정지로 풀어주면 더더군다나 강력범죄자를 구속 집행정지로 풀어주면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렇게 해요. 네. 검사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전과 14범에다가 그 더더군다나 저 특수강간을 저지른 놈을 풀어주면서도 이런 통제 장치를 아예 안 했어요. 그 이유도 또 역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녹내장으로 양쪽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녹내장 치료가 거의 어려웠대요. 그런 상황에서 이 새끼가 무슨 범행을 하겠어? 예단입니다. 착각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랬을 때 막 나가자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 안 한 거죠. 네. 근데 이 황영동이라는 인물이 정말 위험했던 거는요. 예. 우리가 이 전과 14범의 특수 강간뿐만 아니라요. 1972년에 탈영해서 복무 이탈제로 3년간 복역한 이후에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도망쳐가지고 네. 탈영병이 돼가지고 3년간 살았고. 네. 근데 강도상해, 강간, 도합 총 아까 14범이랬잖아요. 예. 14회를 했는데 19년을 살았어요, 교수님. 교도소의 수감 생활을. 네. 거기다 결혼도 안 했죠, 당연히. 네. 군대 생활할 때부터 탈영해가지고 3년 교도소 살았으니까 그때부터 망가진 인생이 나와갖고 강도짓 하고 다니고 강간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못했고 합쳐서 19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네요. 거의 예. 3분의 1을 거의 예. 교도소 성인이 그럼- 돼서는 거의 반을 여기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한 상태고 이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들이 교도관이라며요. 에이? 교도관들하고 가장 친하대요. 그 이유는 아. 19년 동안을 교도소를 들락거리니까 맨날 보던 놈도 이제 맨날 들어오니까 또 왔어?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사회생활에 끈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죠. 교도관이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누가 단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황영동이를. 아유, 그런 사람을 녹내장이라고 바깥에 내보냈구나. 그러니까 이제 출감 일단 황영동이가 풀려 나오니까 가족도 없지. 가족도 없대요. 가족이 없으니까 갈 곳도 없는 거예요. 갈 곳도 없지. 학력은 아주 낮대요. 학교도 네. 제대로 못 나왔고 직업도 가진 적도 없지 한 번도. 자기가 직업은 갖긴 가졌지. 뭐 도둑놈 강도했으니까 그건 직업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다음 지가 살 수 있는 거주지도 없지. 얘는 풀어주는 순간 노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범죄 아니면.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사법당국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책임을 안 지겠다고. 그렇죠. 그렇죠. 눈 멀으면 책임질까봐. 맞아요. 맞아요. 아니, 교도관이랑 제일 친했으면 교도관이 그 생활 방식 제일 잘 알았을 텐데 나가면 어디 거주할 데도 없고 녹내장 그냥 정말 최악이 돼서 실명돼서 들어올 사람인데. 오히려 실명될 사람이죠. 풀어주는 순간. 그래서 이 사람 풀어주니까 서울역에서 노숙했대요. 갈 데 없잖아요.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갱생보호소 같은 데 있죠. 네. 거기 전전하면서 댕겼고 돈 없으니까 치료비 없으니까 치료도 어차피 못하는 거고 사실은 치료하라고 내보낸 건데 그러니까 뭐 이거는 내가 볼 때 황영동이 같은 케이스는 범죄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예측했었어야죠. 아니, 배가 고픈데 돈이 없는데 그거 나가면은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요. 그럼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놈은 타고난 범죄자인데 범죄자 새끼가 범죄밖에 더 하겠어요? 결국 기어나와가지고 돈 필요하니까 98년 9월 달부터 네. 10월까지 사이에 38일간이에요. 집중적으로 여성하고 부녀자 상대로 범행을 시작한 얘 수법은 뭐냐면요. 칼로 여성들 위협해가지고 성폭행하고 네. 그다음에 돈 빼가지고 달아나는 거예요. 성폭행하고 돈 뺏고 죽이고. 왜냐하면 옛날에 성폭행은 신고를 못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교수님 저는
이 항상 아이러니했던 게 교도소에서 나와서 한 달은 버텨요, 다들. 한 달. 그때는 절대 안 하고 싶지. 그러니까 한 달은 버티는데 그 한 달 넘으면 꼭 다시 범행이 시작돼요. 근데 그러니까 타고난 범죄꾼들은 어차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본인들도 의지를 다지는데 그게 다시 똑같은 배경으로 돌아가면 그러면서 핑계 대는 거 있죠. 사회가 나를 냉대했고 우리는 일할 곳도 없고 그건 누가 만들었는데 지들 스스로 만드는 건데.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따구로 저 얘기하는데 물론 일견 타당성 그들 얘기가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근원적으로 따라가 보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들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지. 근데 꼭 저 전과 있는 새끼들이 그 사고치고 뭐 하면은 꼭 전과자라고 냉대하는 사회에서 어쩌고 하더라고. 웃기는 새끼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도. 그 전과 있어도 나와가지고 저 갱생 해서 정말 뼈를 깎는 아픔 속에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꼭 저 상투적으로 그런 놈들이 많더라고요. 범행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저 황영동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진짜 이게 이건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거 진짜 이런 악질 대한민국 그 범죄사에서 손꼽을 겁니다. 이 황영동이. 네. 1998년에 9월 9일입니다. 그 대전의 용두동에 있는 모 다방입니다. 그때 아마 평소 안면이 있었던 여주인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46살 된 이 씨입니다. 가서 칼로 위협을 했겠죠. 10만 원 빌려달라. 그러니까 거절하자 위협만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살해를 하면서 금품을 강취해갑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겨우 뺏으려고 칼로 살해한 거예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영동이는 대전에 가본 적은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연고가 전혀 없고 그런데 요 대전을 찾아갈 때 이미 칼을 들고 갔잖아요. 네. 다방에 찾아갈 때 칼을 이미 들고 가가지고 했다는 건 범행 의지가 이미 있었다는 또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볼 때 이건 그 사망하신 이 씨 얘기가 아니잖아요. 황영동이 얘기예요. 네. 어차피 사망자는 말이 없으니까 네. 피해자는 내가 그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안 빌려줘서 주겠다고 그랬는데 무슨 이건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칼 들고 찾아가서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내놔 했다가 안 내놓으니까 죽인 거지. 근데 저는 빌려달라는 소리는 이 새끼 얘기입니다. 맞아요. 근데 교수님 저는 그래도 어쨌든 19년 교도소 생활을 해도 14번까지여도 살해는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살해를 하게 된 이유가 전 녹내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앞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 전엔 도망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숨을 곳도 잘 찾을 수 있었는데 눈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도주를 확보할 것도 그렇고 도망갈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초조해졌고 네. 극단적으로 이제 범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해한 게 아닌가 일리가 싶어요. 있네. 하여튼 이거는 뭐 지 말로는 10만 원 빌려달라고 안면이 있는 여자인데 안면이 있는지 여부도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확인 안 된 거예요. 네. 황영동 이 얘기가 대전에는 연고도 없었던 놈이 거기 간 거잖아요. 그러면 대전에 그 다방에 이 피살당한 여주인 이 씨가 황영동이하고 안면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근데 그냥 지가 안면이 있다고 얘기하고 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빌려줘서 주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이건 내 생각은 그냥 침입해서 다방에 이렇게 보고 들어가서 사람 없으니까 돈 내놔 하고 칼 들이댔다가 거부하니까 죽인 걸로 보여요. 이게 네.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 될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죽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안면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거절해서 주겠다고 그러는데 말 다르잖아요. 이건 뭐가 다르죠. 맞아요. 안면 있는 사람한테 빌려달라고 그러다 거절해서 죽인 거야. 아예 작정하고 칼 들고 준비해서 아무도 없는 데서 돈 내놔 하고 강도상해잖아. 그거는 돈 내놔 하는데 안 줘서 죽인 거하고 다르거든요. 네. 이거는 내가 볼 때 98년 9월 9일 첫 사건은 이거 황영동이가 다방여주인 죽인 거는 이건 황영동이의 각색 작품이에요. 이건 네.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이게 얼마나 찔렀는지 또 피해자가 얼마나 그럼요. 반항했는지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나은 자료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998년 9월 23일입니다. 9월 9일 날 다방여주인 죽이고 23일이니까 며칠이야? 2주 정도. 2주 정도 있다가 그것도 또 대전이에요. 네. 저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교수님 고향이 경- 대전이에요. 아니 대전 쪽에서 각각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공조가 안 됐다는 거 내 이따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 수사. 네. 98년도면 상당히 그 공조 많이 따질 텐데
하여튼 그 첫 번째 사건 용두동 다방 사건은 그렇고요. 네. 9월 23일 날이니까 2주 후에 거긴 또 어디예요? 대전 석봉동입니다. 이거는 딴 데예요. 이건 가정집에 침입해서요. 예. 네, 59살 된 최 씨, 이분도 여자분입니다. 칼로 위협하고 10만 원을 강취한 후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전 이 가정집이라서 조금 뭔가 원래 지금 5가지, 그러니까 5개의 사건으로서는 5건의 사건으로는 황영동이 가정집을 침입한 건 이게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정하기 시작한 거지. 예, 예. 근데 강도로 나선 거예요. 강도로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첫 사건 다방 들어가 가지고 뭐 안면이 있고 빌려달라고 이건 헛소리고요. 아예 강도로 나섰던 거고요. 그거를 이제 1차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2주에 뒤이어서 그 크게 지가 집중 안 받거든. 다방에서 죽이고 그렇게 나왔는데도 크게 뭐 경찰 추적이 시작되거나 집중 안 받으니까 자신감 생겼으니까 대전 안 떠난 거예요. 원래 연고가 없다면 대전에 가서 맞아요. 사건 한번 일으키고 수사 집중되는 거 느끼면 바로 수원으로 날라왔을 거예요. 연고 있는 곳으로. 네. 그 얼마나 다방 사건 수사가 미진하면 이놈이 불안감을 안 느끼고 대전에 여전히 남았고 2주 후에 남의 집에 들어갑니까 이번엔? 그리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건이 텀이 제일 길어요. 그러네. 네. 그러고 나서는 사건이 계속 빨리 이루어지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아마 주변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아마 좀 봤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1998년 10월 1일입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네, 일주일 조금 지나서였는데요. 대전 삼성동에 있는 모 다방에 또 침입을 합니다. 다시 다방으로 가네요. 네, 여주인 최 씨입니다. 아이의 최 씨인데요. 44살 되신 분이신데 이번엔 현금 20만 원 강취하고 나서 또 칼로 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제일 잔인하대요. 38회 난자예요. 38회. 38번을 칼을 휘둘렀고요. 이건 아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다방 주인이. 그러니까 얘는 결국 강도로 나서서 강도로 쭉 이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다방에 삼성동 소재의 다방에 침입해서 최 씨, 채소할 때 최 씨, 최 씨 44살 먹은 여성 살해할 때 38회 난자하고 돈 20만 원 훔쳐갔어요. 이게 눈이 점점점 안 보이면 자극에도 본인이 되게 지가 불안하니까. 과하게 반응하잖아요. 이게 전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9일 만에 또 범행하네요. 9일 만에. 네. 98년 10월 10일. 10월 10일 날은 대전 바로 옆에가 아산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모 여관에 가가지고 64살 먹은 그 여주인을 같은 수법으로 살해했어요. 네. 이건 뭐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우리가 했죠. 네. 그러면 이 지금 네 건이 다 동일한 수법으로 동일한 대상을 공격했어요. 네. 동일한 수법이잖아요. 네. 칼로 흉기를 찌르고 돈 뺏어가고 그 다음에 동일한 대상은 뭐예요? 전부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나 돈이 없어. 다방이고. 네, 강도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요, 되게 큰 사건이에요. 지금 한 이거 대전 쪽에서 난리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 되면 이게 거의 한 공수사하고. 30일 한 달 안에 4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진짜 대전이 들썩들썩했을 거예요. 그러고 막 각 서끼리 공조 수사하고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조용히 수사하셨는 봐요. 조용히 수사하니까 계속 사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근데 사실 교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어떤 지역의 강도 상해 사건만 한 달에 4건이 나도 난리가 나는데. 아이고 난리 나죠, 난리. 살인 사건이 4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조가 안 돼? 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또 가자고요. 10월 10일 날 했죠? 네, 이제 마지막 사건은 사실 가장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화나요? 열받아요, 이거 진짜. 이게 98년 10월 16일 날 9시, 밤 9시 반입니다. 예. 이 대전 삼성동에서요, 이번엔 식당인데요. 뭔 일이 있었냐면 맥주하고 고기를 시켜놓고요. 6만 원어치 정도 처먹었어요. 네, 먹고 나서 당연히 그럼 음식값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주인이 이제 돈 빨리 6만 원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돈을 안 주고 칼로 찌르고 살해를 했는데 문제는 이 여주인이요 임신 6개월에 권모 씨라고 34살 먹은 그 권모 씨 임산부입니다. 임신 6개월에 임산부를 세상에 이런 새끼 말이에요. 6만 원 그 맥주 처먹고 고기 먹고 그 돈 안 주려고 칼로 찔러서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냥 도망가면 되잖아요. 이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5건 정도가 와당탕탕 터지니까 그때 비로소 대전에서는 이거 살인 도착증 환자다. 정신질환 환자 혹시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하고 그때 비로소 수사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거. 전 이 말 좀 그한 게 정신질환자가 강도하고 돈 뺐나요? 이제 좋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대전 가가지고 황영동이는 5건의 살인 사건을 쌈파하게 본인 입장에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 5건 정도 일어났다 보니까 대전 아니 시내가 이제 경찰이 그때서 살인 도착증 환자니 정신질환 환자니 하면서 공조가 되고 시끌시끌해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수원으로 다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진즉에 살인 사건 났을 이 공조 수사라든지 막 대대적인 수사를 왜 안 했냐고. 5건 나니까 그때서. 그러니까 화나요 화나. 대전 바닥 생각보다 좁거든요. 이 새끼 도망 왔어요. 이제 수원으로 겨우 올라옵니다 이거. 네. 그리고 나서 무슨 7일 진짜 지키는 건지 10월 20일 7일 만에 또. 네. 98년 10월 23일입니다. 이번엔 수원으로 왔는데요. 수원구 자간구에 있는 신풍동이라는 곳이 있대요. 신풍동. 네, 수원 거기에 자간구 신풍동. 네, 근데 공중 화장실에 아마 이제 뭐 일 보러 왔던 무용 강사 심 씨가 있었어요. 46살 여성분인데 공중 화장실 여자 공중 화장실로 들어가 가지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소리 질렀죠. 네. 반항하면서 이 여성이 심씨. 심청이 할 때 심자예요. 네. 심씨 무용 강사래요. 이분이 이제 아마 소피 보러 갔겠지 뭐 공중 화장실에. 근데 이 새끼가 따라 들어가고 성폭행하려고 하니까 소리 질렀겠지. 네. 그거를 정말 이거 진짜 인근 그 공사 현장이 있었대요. 한옥 마을 있잖아요. 그 보수공사하는 인부분들이었대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들었어요. 여성이 공중 화장실에서 막 사람 살려하고 소리 지르는 거. 그 인부들이 발견해갖고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 거의 혈투 끝에 이 새끼가 온 거예요. 혈투 끝에. 그때도 칼을 들고 있었대요. 그럼요. 흉기 들고 대응했죠. 그럼 인부들은 뭐 들겠어요? 인부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삽이죠, 삽. 인부들은 삽 들고 그 새끼는 칼 들고 이제 막 휘둘르는데 거기 뺑 둘러쌌어요. 그 새끼 황영동이 하나 놔두고 둘러싸서 삽으로 이제 대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틈날 때 대학생이 하나 있어요. 아르바이트 했던 대학생이에요. 네. 그 황영동이 들고 있는 손을 삽으로 탁 치니까 놓친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그때 달려들어서 이제 뭐가 눌러가지고 제압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경찰 수원 중부경찰서에다 인계한 거죠. 네. 경찰은 주순 거죠. 검거해서 인계했으니까 강간미수 사건 범인을 일하시는 분들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잡아서 줬으니까 딱 꾸려서 준 거 아니에요. 업어가지고 뭐가지고 누르고 있으면서 보니까 뭐 그저 주셨지.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연쇄살인범들이 경찰에 의해서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요. 그 되게 시민에 의해서 잡히거나 아니면 뭐 진짜 되게 진짜 그렇게 잡혔던 거예요, 교수님. 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대체로 연쇄살인범들은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유영철이도 결국은 그 전직 무슨 보도방 운영하는 네. 사람에 의해서 잡혔다고 봐야 돼요. 정남규도요, 자기가 강도하다가 그 피해자분이 딱 잡아가지고 잡혀서. 예. 일단은 이제 수원 중부경찰서에서 이제 주워가지고 인계 받아서 네. 강간치상. 네. 강간 목적으로 뭐 휘두르다가 그 여성이 어디 뭐 다쳤거나 해서. 그 남자분이 다쳤대요. 남자분도 다쳤는데 여성분도 다쳤으니까 강간치상. 플러스. 내정간 강간치상으로 엮었을 것 같은데 뭐 강간미수 혹은 강간치상으로 아마 어떤 죄명은 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요놈은 대전 지역 연살인 사건에 이제 범죄인인지 여부 이걸 대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칼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성추행을 했었고 전과 14범이고 살해하려고 시도했고 그리고 아마 대전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경찰청에 보고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그때 봤었으니까 혹시 그 사건의 범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또 아마 대전에서도 아마 이 수원에서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은 못했지만 앞서 일어났던 대전에서의 그 5건 사건 있잖아요. 살인 사건. 그 5건의 살인 사건의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이 수반돼 있을 개연성도 있어요. 네. 그거는 우리가 구태여 뭐 찾아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집요하게 매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저 사망하고 그 피해 당하신 분들의 명예라는 것도 연관이 있는 거고요. 단지 경찰 입장에서 수원 중부서에서는 성폭행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성폭행이 만약에 종료되면 여성을 살해했을 수도 있는 공중화장실을 선택했다. 그랬다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여죄 추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전 사건은 공교롭게도 전부 피해자가 여성이잖아요. 네. 공교롭게 저 피해자가 다 여성인 경우에는 사실은 성추행까지도 성범죄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주의 깊게 봤던 거는 뭐였냐면요. 그 식당에서의 여주인 빼놓고는 다 40대 이상, 40대 후반부터예요. 그렇다라는 건 어쨌든 20, 30대 여성을 자신이 상대하기에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적으로나 무언 부분이. 그래서 저는 뭐 다방이나 이런 데를 뭐 딱 자기가 골라서 들어가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여주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 새끼는 강간 미수 혹은 강간 치상 사건에 의거해서 이제 그 수원 중부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가 대전 지역 연쇄살인 사건 5건의 그 사건임을 이제 인지하게 되고 자백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강간 치상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면 이거는 살인 사건 하고 있는 대로 인계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교수님 이게 저는 궁금했던 게 진짜 뭔가 여죄 수사를 할 때 황영동 같은 경우는 자포 자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5건을 다 부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 형사의 집요한 어떤 증거 제시였는지가 조금 좀 그거는 아마 여러 가지가 복합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이 수원 중부서에서 뭐 이거 할 때는 대전 사건이 지금 난리가 났었을 때예요. 저도 기억이 나요. 98년도에. 저도 대전에서 연살인 났다고 그래갖고 시끌시끌했거든요. 형사팀들이. 그러니까 아마 수원 중부 형사도 그 부분을 아마 생각했을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얘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대전 갔다 온 거를 추렸을 겁니다. 황영동이가 너 요번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출소해서 수원 중부서에서 잡혔으니까 구속될 때도 수원 중부서에서 잡혔다가 농내장으로 나갔잖아요. 알고 있죠, 수원 형사들은 황영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요번에 강간 사건으로 주워 왔잖아요. 왔는데 그 상태에서 이 새끼 너 저 출소한 날 농내장으로부터 나온 날로부터 쭉 써. 어디 가서 뭐 했는데 이거 대전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대전이 그 기간 동안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만약에 내가 형사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가서 있었던 기간 동안에 대전에서 난 사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 새끼 연관성이 있어 보이니까 쪼갰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저라면 당연히 제가 수사관이라면 그렇게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얘 동선이 대전은 분명히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뭐 이 쪼으니까 이놈 이제 자백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난 사건이 있었던 곳이 이제 그 대전 동부관내 거니까 그쪽으로 살인 사건이니까 인계해 줘야 돼요. 강간 사건 하는 데서 글로 인계해 줘야 돼요. 살인 사건 쪽으로. 그래서 대전 동부경찰서 사건이 이첩한 거고 동부에서 아마 이제 다른 그 대전 그 관할 사건 다 합칠 거예요. 5건을 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그 공장 인부분들이 네, 사실 검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재합 과정에서 아까 그 대학생이 약간 탁 삽으로 칼쳤던 그 대학생이 좀 중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칼로 찔리고 그래가지고 다쳤는데 대학생 안재희 씨예요. 안재희. 네. 그때 저 일당 3만 원 받고 아르바이트 했었다고 그래요. 대학생이 역시 이 대한민국 미래가 밝아요. 젊은 대학생이 이 삽으로 그 내리쳐가지고 칼 떨어뜨리게 하고 제압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것도 초창기에 말 많았어요. 그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일당 받고 3만 원 받고 일하는 학생이 다쳤는데 나몰라라 한다 해가지고 여론이 또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수원 중부서장이
용감한 시민상 찾아가서 주면서 포상금도 또 전달을 했었고요. 아, 완치까지 보조를 해줬다고 그래요.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아, 네. 안재희 대학생, 예, 우리 젊은이입니다. 그 진짜.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고 용감한 일을 했는데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면 내가 누군가 나중에 도와주고 싶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보고. 98년 당시는요. 이거 관련된 어떤 그 법규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아, 맞아. 아, 그거 나중에 만들어졌다. 최근에 이제 지금은 뭐 당연히 국가에서 범죄자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 다치면 도와줍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하나씩 이제 보완된 거죠. 세상에. 네. 결국 그렇게 도와했고요. 네, 사건은 대전 동부서로 넘어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5건의 살해 사건과 뭐 강간 미수 사건을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예. 5개 살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사 과정에서는 3건만 기소가 증거가 없어가지고요. 2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2건은 기소 못하고 3건만 기소했습니다. 3건만. 그럼 교수님 그 2건은 미제로 남는 건가요? 미제가 된 거죠. 그러나 이제 뭐 형사들 입장에서는 황영동이가 맞다고 생각하겠죠. 그건 그냥 어디까지나 지네 생각이고 뭔가 이게 현장 보존의 문제라든지 이거는 증거불충분 살인 사건인데 증거불충분이 나왔다 그러면 초등수사 미진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어찌됐건 이 새끼는 대전 5건 저희가 불러줬던 건수 중에서 3건만 기소되고 손톱만 치라도 하여튼 저 빈틈이 보이면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피의자의 어떤 이득으로 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법정신 때문에 2건은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되고 3건만 이제 살인 사건 기소되고 강간 지상 사건 그거하고 합쳐져서 재판이 회부됐는데 예. 그렇다면 당연히 5개 그래도 뭐 3건은 기소됐잖아요. 강간까지. 예. 그럼 당연히 교수님 사형이겠네요. 1심에서는 사형 선고했어요. 그러면 20은 아닌가 봅니다, 교수님. 예.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사람을 3이나 죽였어도요. 거기다 강간까지 했어도 전과는 14개인데도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서 이제 무기징역으로 황영동이는 살고 있는데 재판부 뭐 상투적인 얘기했어요.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 녹내장이 악화돼 가지고 시력을 상실해서 이제 눈깔이 안 보이니까 재범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무기징역 줬어요. 글쎄 뭐 예. 그래서 이 순간에도 우리를 세금으로 밥 쳐드시고 계십니다. 이게 황영동 사건이 전말입니다. 이게 구속 집행 정지 관련된 거 아까 김유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셨는데 구속 집행 정지는 검찰 단계에서 한 거예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해주냐면요. 아주 질병이 급박한 치료를 요구하는 질병. 그러니까 녹내장에 해당이 되기는 해요. 법리적으로는. 그 다음에 부모가 사망했을 때 일시적으로 다 내보내주잖아요. 구속 네, 집행 네. 정지에서. 그래서 이제 구속 집행 정지 사유는 대체로 한 2가지 정도예요. 아주 그 절실하게 급박한 어떤 그 지병 치료를 위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사망 이런 경우에는 그 심리해가지고 구속 집행 정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녹내장 이제 당장 눈멀 걸로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치료 안 하면. 근데 결국 얘는 치료를 안 하면 눈멀 거라고 생각해서 풀어줄 때는 얘가 나가서 눈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이나 여건이 되는지도 판단해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거는 간과했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도둑질을 해서 벌어갖고 눈을 치료하라고 한 건지 참 답답한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과학적으로 우리가 눈을 바라볼 때 안구 치료할 때 이제 그걸 측정을 하잖아요. 얼마나 악화됐냐를 보지만 분명히 환자한테 물어보잖아요. 얼마 정도까지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런 거 다 얘기했을 텐데 저는 황영동이 좀 과장해서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네. 아니 근데 뭐 와서 지금 뭐 얘기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 좀 아쉬워서요. 너무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내보낼 때 한번 생각해봐야죠. 이게 결혼한 사람이 구속 집행정지나 형 집행정지에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있으면 책임감을 갖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있는지 여부, 또 돌봐줄 가족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나가면 이 사람이 무슨 저 주특기가 있어갖고 일자리를 금방 차지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거 등등도 고려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전혀 고려 안 했잖아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잖아요. 가족도 아내도 없고 어디 기가할 곳도 없고 직업도 없는 사람을 그냥 일단 그냥 풀어주기만 한 거예요. 눈 멀으면 책임지기 싫다고. 그거는 내가 볼 때 아주 잘못했고 그 바람에 억울한 희생자가 5명이나 나온 거예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놈은 내가 판단할 때 이렇게 만만한 대상 혼자 있는 여성이 있는데 들어가고 강취한 거 전부 합쳐봐야 60만 원이에요. 에이 참. 근데 자 그러면 구속 집행 정지 기간 동안에 요놈이 이제 어디 범행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도망갔다 쳐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도주죄로 처벌하나요? 하지 않아요? 안 해요. 도주죄 성립 요건은 탈옥이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도주죄는 제 구속 집행 정지로 풀어준 사람이 어디 도망댕기다가 붙들려 오잖아요. 그러면 도주죄를 적용을 못 해요. 도주죄가 어떻게 되냐면 오로지 교도소에서 탈옥한 사람만 해당돼요. 그럼 교수님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취를 감춰서 나중에 잡혔어도 도주죄가 플러스 되는 게 안 돼요. 얘도 도주죄 안 된 거예요. 구속 집행정지로 풀어준다는 얘기는 일정 요건, 이를테면 얘 같으면 눈치료가 끝나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에 이 새끼 도망다닌 거 아니에요. 일정 기간 빼고. 최규선 게이트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주가 조작 관련된 최규선 게이트라고 있어.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이것도 구속 집행정지됐다가 한 10월 내뛰었었어요. 근데 그거 도주죄로 처벌 못했거든요. 그 도주죄 성립 요건이 뭐냐면 탈옥한 자만이 도주죄의 주체가 돼요. 탈옥한 자. 근데 이 구속 집행정지는 법에서 풀어준 거기 때문에 탈옥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도주죄가 없어요. 이 법이 웃겨요.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 당연히 도주죄 성립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 신창원이는 당연히 특수 도주죄가 성립이 됐죠. 네. 탈옥했으니까. 탈옥했으니까. 구속 집행정지로 풀어준 사람이 일정 기간 도망다니는 건 도주죄 성립 안 돼. 참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똑같이 도망을 갔어도 누구는 특수 도주죄가 되고 누구는 무죄가 된다. 아무 죄도 없다. 이건 조금 손볼 필요는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 법에서 약간 손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제가 합니다. 저 법학한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황영동이 사건은 네. 정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황영동이는 이런 놈이다 하는 정도 이야기하는 거밖에는 더 없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네. 이춘재 얘기하면서도 얘기했고 우리가 얘기 많이 했지만 연쇄살인 범죄자 공통점 한번 좀 찾아봤어요 제가. 네. 자 이제 이게 연쇄살인 범죄자의 공통점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정의를 내린 분도 있더라고요. 결국 사회 구조적인 병리 현상인데 이 사람들을 대체로 봤더니 연구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냉대받거나 괄시받거나 무시당한 사람, 청소년기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됐던 사람, 범행 당시에 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 요런 정도로 이렇게 이제 연살인 범죄자의 공통점을 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낸 게 김대두, 김선자, 지존파 얘기를 이렇게 써놨던데, 네. 김대두 보니까요. 70년대에 김대두 우리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70년대 2달간에 걸쳐서 17명 살해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환경을 보니까 해방 후에 혼란기, 그다음에 전쟁 세대다. 이런 부분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를 든 게 또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혼란 시기를 이제 아마 근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교수님 써오신 거에 의하면 김산자와 심영구는 80년대 군사정권 초기의 혼란 시기다. 그리고 지존파와 온보현은 90년대에 어떤 그 계층 간의 어떤 그렇죠, 그거겠죠. 갈등. 네, 갈등이다라고 해서 혼란 시기에 정체적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쇄살인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약간 조금 달리 시각을 갖자면 이게
틀리다 맞다는 아니지만 이게 김대두나 김선자, 심영구 같은 경우는 사실 김선자는 조금 김선자도 사실 약간 금전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심영구도 그렇고 김대두도 그렇고 금전적 목적이 굉장히 강한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연쇄살인범의 어떤 유형에 딱 들어맞는 어떤 그 살인 자체에 심취해 있는 뭐 그런 연쇄살인범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서는 1970년대, 80년대, 89년도부터 사실 연쇄살인범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1970년대부터 그럼 89년도까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고 얘기했을 때 도시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산업화. 그러면서 옛날에 모여 살던 사람들, 커뮤니티에 대해서 살던 사람들이 점차 도시화가 되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 전에는 시골에서 살면서 네 집 식구가 뭘 하고 뭘 하는지 다 알면서 그 공동체 마을에서 사는 것 삶 자체가 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다 개개인별로 아니까. 근데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서로 각자가 개인적으로 감시를 못할 뿐만 아니라 뭐 파티를 가든 뭘 가든 그냥 자기 가면을 쓰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 시대에서 정말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연쇄살인범들, 쾌락살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외국의 케이스가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어떤 그 이 단절이 오는 시대적 배경이 작용 안 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제 이를테면 맞아요. 혼란 시기에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해서 범행을 한 사람을 이제 예를 들면서 김대두, 김선자, 심영구, 치존파, 온보의 예를 들은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다 맞지는 않지만 또 틀리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진짜 연쇄살인범들이 극성을 벌이기 시작한 게 그 전 기존파 온보연 때부터 2000년대예요 우리는. 네, 90년대 말 그 초말부터 2000년대 전 초반까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김대두나 김선자는 어차피 개인적인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도 좀 되게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소급은 한 건데 약간 소급. 그다음에 이제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사람을 또 대표적으로 들은 게 정두영이. 정두영이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서 9명 살해했었잖아요. 우리 했죠 이거. 네, 제 첫 사건 살인 네. 사건이 우리가 정두영이 했을 겁니다. 유영철의 이제 성장 과정 따질 때 정두영이가 어머니한테 2번이나 버림받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살려줬던 사람이 아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살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장 과정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분류하는 건 정두영이 사건 많이 얘기하고요. 김혜선이 같은 경우 있죠. 김혜선이 그 전북 고창에서 십자 형태로 우리 이것도 했죠. 네. 김혜선이 같은 경우도 친부한테 혁대로 맨날 학대당하고 어렸을 때 폭행당하고 했던 그 기억이 있고 유영철이도 자기 아버지한테 굉장히 폭행 많이 당하고 학대당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로 이제 아마 정두영이, 김혜선이, 유영철이 이렇게 예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것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진짜 보면은 연쇄살인범들의 특징들을 잡아낼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옆에 있는데 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남성들 대체적으로 연쇄살인범이 남자다 보니까 남자들의 모델이 돼주지 못했기 때문에 부의 학대라든지 부가 부재했기 때문이 원인으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뭐 혼란기, 정체성 성립 뭐 이런 걸 이제 구분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툭툭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기에 이제 방황 같은 거, 절도 범죄라든지 폭력 범죄에 노출됐던 애들이 연쇄살인범으로 되는 경우 많잖아요. 네. 이제 그 경우 보니까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대표적인 애들이 평균 5번에서 6번 정도 절도 행위를 한대요. 많다. 절도는 그런 전과가 있다는 거고요.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속에 이제 아까 말했던 김혜선이 원양어선 탄다고 어쩌고 했다가 애인이 돈 갖고 내뛰는 바람에 범행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네. 김혜선이가 뭐 이런 그 스트레스 애인으로부터 뭐 딴 남자 만나고 살림살이 거기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게 뭐 굉장히 고도로 올라갔었다. 그리고 뭐 유영철이는 이제 강제로 이혼 통보 받은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있었던 거 아니냐는데 이건 너무 제가 볼 때는 그 몇 군데 자료에서 찾아가지고 넣은 건데
너무 혼란기에다가 뭐 김대도 맞추고 네. 뭐 성장 과정하다 보니까 정도영이 갖다 집어넣고 뭐 스트레스 하다 보니까 김혜선이 유영철이 넣고 이렇게 맞춘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뭐 전혀 타당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그냥 한번 예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범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통계 자료를 만들고 또 그걸 참고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어쨌든 시발점이 됐던 거, 우리가 트리거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요인들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있는데 대체로 여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부인, 아니면 자신의 주변의 애인,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들이 그래서 범행 대상이 여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불우하는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네.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폭력적인 가정에서 성장하고 어머니부터 이제 버림받은 거 이런 거. 네. 그래서 이 시절에 어떤 충격적이었던 경험들이 제대로 치유가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성인으로 돼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혼당하고 구애했다가 실패하고 수감 생활하고 하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유로 연쇄살인범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전부 다 그렇다 얘기하고 할 수는 없겠죠. 네, 사실 인터뷰 과정을 거치면서 연쇄살인범들의 과거 특징들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학대긴 해요, 네,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그 자신이 받았던 학대를 자신이 동물에게 다시 맞아. 되돌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징후를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거론된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땐 핑계일 수 있겠지만 이들 연쇄살인범들이 자신을 어떻게 만들었냐, 왜 이렇게 됐냐라고 했을 때 자신들이 되는 사실 이유긴 해요. 맞아요. 네. 강력범죄자는 솔직히 얘기해서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건 전부 절도예요. 네. 절도범죄가 어떻게 보면 강력범죄자의 시발점입니다. 이거는 제 경험상으로도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절도로 계속 그 경찰서 끌려 들어오면 형사들은 예측 안 되니까요. 쟨 조만간 강도로 온다고. 강력범으로 변한다는 소리예요. 강도하는 과정으로 진입하면 반드시 살인사건 나요. 네. 그래서 모든 어떤 강력범죄의 시발점이 절도라는 거는 명확합니다. 그거 통계도 있어요. 네. 유영철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했지만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웃집 사는 그 누나 방해 가지고 기타 안 하고 현금 맞아요. 20만 원 훔쳐서 그 문제가 됐었죠. 네. 강우순이는 군대에서 부사관 시절에 소 훔쳤어, 소. 그래서 도둑놈으로 시작했고 지춘길이 당연히 도둑놈이고 황영동이 도둑놈이고 다 이게 도둑놈으로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다 그래요. 네. 그게 외국에서도 통계가 있어요, 교수님. 예. 청소년기에 절도나 폭력 사건이 연루됐던 애들이 예. 대부분이 강력 사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성인보다 훨씬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 중에 대부분 많이 얘기하는 게 사실 절도라는 게 우리가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처벌받을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건 내가 도덕이라든지 그런 관념이 옅어져 있고 통제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큰 범죄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더욱이 그 초반기에 그걸 잡혀서 검거되지 않고 그걸 그 범죄의 길을 막지 않으면 얘네들은 점차로 강력 범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절도는 하여튼 시발점입니다. 네. 강력범죄의 시발점이에요. 강호순이도 그렇고 지춘길이 이제 전과 보니까 많더라고요. 지춘길이가 15범. 황영동이 이제 우리가 금방 했던 14범. 온보현이도 13범이에요. 택시기사 하면서 했던 온보현. 정두영이도 16범이었었고요. 김혜성이도 7범이었었고. 그리고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과가 다양하다라고 얘기해요. 다양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강도, 강간 이런 게 아니라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절도 굉장히 다양한 게 바로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이라고 해요. 그 한국 형사정책 정책원에서 발표한 거 보면요. 단순 절도에서 살인으로 진화하는 게 진화한 놈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으로 체포된 게 11살에서 19살 사이에 64.3%예요. 많다. 그리고 20대가 돼가지고 한 게 37.3%. 그러니까 요 나이 시기에 절도로 체포됐던 놈들이 살인범으로
진화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리고 절도 사건을 더 폭력 사건보다 좀 더 심도 있게 보는 학자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절도 뭐냐? 조심해야 돼요. 예. 이유는 뭐냐면요. 폭력 사건은 대체로 대인 범죄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나의 감정 싸움이 있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촉발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데 절도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 못하면서 어떤 물건을 훔치는 거는 내가 선을 넘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절도가 어떻게 보면 범죄 척도, 잴 수 있는 척도가 된다라는 게 학자들의 많은 일반적인 의견이긴 해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흉악범이 반드시 또 사이코패스는 아니고요. 네. PCLR 검사 이제 관련돼서 하는데 PCLR 검사는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뭐 해봤죠? 네, 전 근데 사실 학습은 받아봤는데 제가 실제로 검사한 적 20문항이에요? 네, 20문항에 곱하기 2점이에요. 그래서 40점 만점이야. 네, 0점, 1점, 2점을 해가지고 총 40점 만점인데요. 이게 사실 점수 커트라인이 우리가 PCLR이라고 해서 한국 버전으로 있긴 한데 실제로 한국의 기준 점수와 외국의 기준 점수는 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40점 만점에 30점 정도 이상부터 보는 것 같아요. 네, 보통. 근데 주마다 어떤 주는 27점 잡기도 하고. 맞아요, 교수님. 이게 헤어 박사가 이 PCLR을 만든 5단계로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으로 보거든요. 네, 네. 25점.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잦은 결혼, 과도한 외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 사회는 그게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그대로 저 헤어 박사 걸 차용하면 안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25점 정도를 이제 그 정도라도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시중에 돌아다니는 PCL 사이코패스 검사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사이코패스 검사는요, 사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게 제 사이코패스야, 제 사이코패스. 그런 말 한마로 하면 안 돼요. 네, 그게 실제로는 정말 그 전문가들도요 크로스 체크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사이코패스 이거 검사해가지고 인정된 사례가요. 네. 2007년도에 대전고등법원에서 형사 1부 거기서 특수강도 강간 피의자한테 판사가 최초로 PCLR 검사 실시했어요. 2007년도에. 그럴 거예요, 교수님. 제가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PCLR에 대해서 그 후에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첫 도입한다고 그랬으니까 2007년이 맞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판사가 한 거예요. 2007년도에 검사를. 판사가 있다고? 판사가 대전고등법원 형사 1부에서 특수강도 강간 피의자한테 학자한테 해가지고 PCLR 검사 얘 좀 한번 해보십시오.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이게 첫 우리나라의 그 사이코패스 인정 사례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로 인정이 됐어요. 그거고요. 그러면 우리 PCLR 검사 궁금해하시니까 고득점자 순위 좀 한번 매겨보죠. 근데 이게 이거 명확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분명히 말씀드리는. 왜냐하면 공식화돼 있지 않고요. 이것이 전문가가 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추정을 했는지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제 현재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을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PCLR 검사 사이코패스 40점 만점에 40점짜리는 우리가 했잖아요. 뭐 우리 어민숙 사건 했더니 100만 뷰 이상 넘어갔죠. 100만 뷰가 넘었어요. 저희가 사건으로 해서 어민숙 사건 했던 거 40점 만점에 40점. 네. 보험금 목적으로 남편 가족 살해하고 실명시키고 방화하고 그래가지고 사망자 3명에 중상자 4명 났던 이 엄여인. 제가 봤을 때 엄여인은 사실 전 이게 PCLR 안 했죠. 있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에. 안 했는데 왜냐면 진짜 제가 봐도 피상적인 매력, 그 다음에 잦은 결 이혼, 그 다음 외도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는 거 진짜 되게 거의 다 해당이 돼요. 다만 이 어민숙이는 그 당시에 PCLR이 개시가 됐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어민숙이 입장이 돼가지고 그냥 그 제3자가 대입해서 봤을 때 40점 만점에 40으로 본 걸 겁니다. 네. 어민숙이가 여기 PCLR 검사에 응했다는 자료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나 제가 봐도 어민숙이는 40점 만점에 40점 되고도 남을 겁니다. 진짜, 예. 예? 예, 객관적으로 봐도요. 그럼 뭐 그게 일이라고 그러네요. 이제 일단. 근데 이거는 어민수가 직접 한 건 아니에요. 그건 명백합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2007년도에 처음으로 그 특수강도 강간 피의자한테 PCLR 검사를 실시해갖고 사이코패스로 인정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영철도 사실 2005년도에 잡혔으니까. 그렇죠. 유영철이가 2003년 9월부터 네. 2004년 7월인가 맞죠? 네, 2004년에 잡혔구나. 네. 근데 2004년 7월에 잡혔어요. 유영철이 40점 만점에 38점일 거다. 이것도 유영철이 PCLR 검사했다는 기록 없습니다. 네. 유영철이 그 평전 책 자체를 내가 다 갖고 있는데 그런 기록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유영철이가 38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견해가 아닐 것 같아요. 네. 3위가 김일권입니다. 김일권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네. 김일권이는 했을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네, 저도요. 이거는 2016년도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충남 아산 네. 이거 다 아실 거래요 우리 국민들이. 네. 그래서 40점 만점에 33점이 나왔을 거다. 이건 아마 제가 봐도 했을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아산에 있는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트렁크에 끌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시신훼손하고 그랬었잖아요. 김일권이. 네. 얘는 2016년도 사건이면 40점 만점에 33점 이건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네. 서진아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진환이 거는 31점이네요. 네. 네. 그다음에 서진환이는 2012년 8월 20일 날 서울 광진구 중곡동 가정집에 이 전자발찌 차고 침입해가지고 주부 성폭행 시도하다가 잔인하게 살해한 거. 얘는 가능성 있죠. 네. 40점 만점에 31점. 네, 제가 봤을 땐 전문가가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거 전문가가 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저는 홀수로 나온 점수는 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 홀수. 김일권이 33, 서진환 31. 네, 이게 012잖아요. 근데 이게 가운데 점수를 매긴다라는 거는 내가 확실히 한 거지. 네. 전문가가 한 거지. 했을 가능성이 좀 커요. 점수를 한 항목에 0, 1, 2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이 홀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중간 항목도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요. 조두순이 네, 이거는 했을 것 같아요. 네, 조두순. 제가 알기로는 이 점수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29점입니다. 네. 29점. 이 새끼 29점밖에 안 돼요? 이게 뭐가 있냐면 이 그 범인의 범죄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일대기를 다 봐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생활까지 다 네,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강우순이가 27점. 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측정한 걸로 알고 이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강우순이 10명 살해했죠. 네. 그다음에 이영학이 25점. 네. 이건 했어요. 근데 이때 말이 많이 나왔어요. 예, 이영학이 왜 25점밖에 안 나오냐고. 왜 25점밖에 안 나오냐고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한 거 맞습니다. 네. 이건, 근데 이게 사실 전문가들이 측정을 할 때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하는데 사실은 개인 차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당연하죠. 있어요. 이게 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이영학이 거는 어차피 할 거예요. 네. 공교롭게도 이영학이는 제가 경사 때 소년 사건 처리를 할 때 내가 취급했던 인물이에요. 의정부에서 제가 근무할 때. 그래서 이영학이가 중학교 때 여학생들 성폭행하고 했던 거를 방송에서 제가 최초로 얘기를 했어요. 이영학이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영학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네, 저도 들었어요. 그 중학교 학교 다닐 때 상당히 그 부잣집 아들이라 오토바이 끌고 다니고 차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어린애가 여학생들 건드리고 뭐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있던 그 포크레인 사업 뭐 이런 거 등등 하다 보니까 부자라서 선생님들이 많이 봐주셨죠. 그 선생님 많이 봐주시는 선생님 때문에 그 봐주는 걸 항의하던 선생님이 불이익 처분받은 일도 있는데 나중에 그거 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영학 사건을. 어머니의 치맛바람도 깼었다고. 불이익 처분 받은 선생님 우리 박 PD가 전화 연락해갖고 바로 육성으로 우리가 방송할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 네. 그렇게 뭐 한 7위까지 지금 대충 얘기해봤고요. 네. 그러면 사이코패스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사실 이것이 의견이 굉장히 많이 네, 분분해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원인 때문에 지금 사실 청소년 사이코패스라는 문제가 두각이 되고 있어요. 어린이 사이코패스, 청소년 사이코패스. 그렇다면 얘네들이 왜냐하면 어린이 사이코패스가 밝혀진다고 한다면 선천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잘못하면 롬보로조까지 올라가겠다. 네, 근데 실제로 그렇다면 어린이 사이코패스나 청소년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게 있느냐? 있습니다.
그 PCLR 같은 것들의 어떤 평가 도구들이 사실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어떤 뭐랄까 신뢰도 수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자가 평가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전 믿지 않는 게 아이들은 자가 평가를 하는 데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섣부르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심연의 괴물이라는 얘기를 알아. 네, 심연의 괴물이라는 이게 바로 제임스 펠런 박사인데 제임스 펠런 박사가 이 자기가 사이코패스 연구를 하다가 자신의 뇌가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뇌인 걸 본인이 알아요. 스스로 알게 돼요. 실제로는 진짜 그냥 사이코패스 그 대조군 뇌를 자기의 선조들, 자기 집안을 그 대조군이 있어야 되니까 사이코패스와 자신의 그 일족들의 뇌를 했었는데 그 중에 사이코패스 뇌가 섞여 있었대요. 그래서 아씨 이거 뭐 데이터 섞였냐고. 그래서 연구실에서 확인해 봤더니 그리고 이름표를 다 붙여놨었대요. 혹시라도 편견을 가질까봐. 그 이름표를 뗐더니 자기 거예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뇌가 자기 뇌였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자기 일대기를 돌아보는데 실제로 자기가 이런 사이코패스 기질을 갖고 있었던 게 자기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조를 따라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선조를 따라 위로 올라가 봤더니 자기네 집 식구 중에 살인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족들 중에 살인범이 제가 알기로는 저지른 사람이 7명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 식구, 자기 유전자 분석도 하고 자기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조금 유전자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마오웨이 분석이라고 해서 공격성을 띠고 있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우리가 얘기할 때 마오리족이 공격성이 높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오리족이 약간 마오웨이 유전자 점수가 수치가 높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이코패스 뇌뿐만 아니라 마오웨이의 그 유전자의 숫자도 높아요. 공격성까지 높게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자기는 사이코패스다. 다만 자기는 이걸 비유하고 싶은 게 장전된 총이라고 비유하고 싶대요. 자기는 카크 피스톨. 네, 자기는 장전된 총이다. 다만 방아쇠를 당기냐 안 당기냐는 환경이 결정해 준다. 자기는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장전된 총을 발사할 필요가 없었다. 이 괴물의 심연 같은 경우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는데 이제 좀 사이코패스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읽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 제임스 펠런의 의견과 좀 일치해요. 어떤 기질을 좀 갖고 있지만 그거를 증폭시키거나 당기는 건 환경이 아닐까. 아니 사이코패스 이꼬로 범죄자가 아니에요. 맞아요. 유명한 CEO 하는 사람들, 네.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사이코패스는 많아요. 네. 사이코패스가 반드시 범죄자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천적인 사이코패스 그러면 이제 유전 성향 말씀하신 것처럼 따지는 것 같고 후천적인 그 사이코패스 하면 이제 환경 따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건 이렇게 따질 거 아닌 것 같고요. 아직 모르는 거라서요. 네. 네. 어떤 경우도 어떤 이후에 아르막론하고 후천적이건 선천적이건 본인의 노력과 통제 여하에 따라서 범죄할 것인지 여부는 달려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교수님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호주 본드 대학의 범죄 심리학자 나단 브룩스 연구팀이 미국의 CEO 1000명을 분석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 21%가 사이코패스 특성을 보인다고 하고요. 여기 지금 몰라요. 여기 우리 박 PD가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고 나도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조사해 보면 난 그래서 PCR 검사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 그다음에 교수님은 아닙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실험 심리학자 케빈 더튼 박사가요. 자기가 유명인들을 성격 분석한 결과 스티븐 잡스, 스티브 잡스, 힐러리 클린턴, 가능해요. 도널드 트럼프. 그거는 확실히 이해가 가네. 이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라고 하진 않고요. 성향을 보인다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다. 우리가 뇌로서 사이코패스가 선천적이다라고. 전두엽. 네, 아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IBS 기초과학원의 신희석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 되게 충격이었는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환경과 기억이 다 뇌에 보관되어 있어요. 어떠한 내용이 강조되어서 보관되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다. 이미 뇌는 환경까지 다 흡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 사진이나 뇌로 그 사람이 선천적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뇌 속에 너의 모든 정보들이 들어 있다라는 거죠.
뭐 뇌구조 다르다고 선천적으로 뭐 유전적이다 하는 분 주장하는 분들이 다 그걸 죄책감하고 배려심을 관장하는 그 전두엽이 맞아요. 그 전두엽 피질의 활동성이 낮으면 그러면 뭐 그렇다 하는데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끊임없는 연구 과제일 것 같습니다. 단정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항상 말씀을 하세요. 다 핑계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고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 그럼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범죄자에 대해서 교수님이 단호하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돼요. 근데 대신 교수님은요, 정말 그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지만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그 따뜻한 시선을 갖고 계시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정말 사이코패스가 될 수 없다라는 게 교수님 같은 분들이 되게 많으면 사회가 정말 따뜻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황영동 연쇄살인 사건 한 번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짚고는 가야 돼요. 이거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 알려진 거에 비해서 진짜 속된 말로 별반찬 없는 그런 분석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의 전공 제대로 아직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지금 어떤 이론 설명하고 한 거는 맛배기도 안 보여준 겁니다. 이제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겸사 좀 붙여가지고 한 번 더 우리 구독자님들의 설명 드렸어요. 네. 다음 주에도 또 많이 준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방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완전 전문가는 아니고 반 전문가지만요. 저희 같이 하는 박 PD님이나 정 PD님, 그리고 교수님은 절대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네. 정말 네. 마지막 인사해죠. 저 황영동 희생당하신 그 5분, 이 피해자분들 영원히 영원히 자유롭고 넉넉하게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진심으로 명복을 빌겠고요. 황영동이는 그냥 저주받아라. 고생 많이 하고 사람 죽인 대가 평생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자기가 봤던 세상이 아니라 좀 더 피해자에 대한 아픔을 느끼고 예. 사람에 대한 뭐랄까요? 진짜 사람을 느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